모든 세포의 질서가 파괴되는 병이 암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부쩍 암이 많아지느냐? 그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암에 좋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 해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빈속에 얼음 숟갈 한 숟갈을 정도로 항노화, 항암, 항산화 작용, 몸의 면역 작용을 키워주는 데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암에 좋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김양규 한의원을 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양규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암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암의 모든 질병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나쁜 덩어리다, 사덩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병의 기운을 70에서 80% 정도는 도려냅니다. 수술로 도려내든지 약으로 쳐내든지 해서 덩어리를 드러내는 걸 먼저 하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20에서 30%의 암의 잔여 물질들을 제거를 잘 하지 못해서 그게 재발이 되는 건데, 한방에서는 그럴 때에 부정거사요법이라는 걸 씁니다. 몸에 원기를 푹 돋워주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이게 부정거사입니다. 그런데 부정거사를 다 하지 않고 조금 남겨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수술이라든지 치료 후에는 나머지 잔여분들을 부정거사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방적인 치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암은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하면 그 자리에 암이 몰려있는 암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드러냈다고 해서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가서 또 생기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인데, 이미 피 속에 암균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집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암집을 드러내면 다른 암집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가서 재발, 산발하는 거죠. 그럴 때는 몸에 정기, 원기를 북돋워서 우리 몸의 면역력, 방어력으로 하여금 암을 쫓아내도록 만드는 부정거사요법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암에 좋은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면 마늘입니다. 구하기 쉽고 값도 싸고 맛도 있고 흔한 것이 마늘이죠. WHO에서 이미 암에 제일 좋은 음식 10가지 중에서 1번으로 꼽은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암 작용을 비롯해서 항염증 작용, 항산화, 항노화 이런 작용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균에 대해서는 항생제 같은 효과도 있고, 또 몸에 이 기운을 보여주는 보약의 효과도 있고, 또 남자의 양기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균이 일단 들어왔을 때 몸 안에 있는 방어력에서 쳐내야 되는 것인데, 그 방어력을 도와주는 최고의 힘 있는 장수가 마늘이다 라고 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의 톡 쏘는 그 맛이 알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리신, 이 톡 쏘는 맛 때문에 먹겠다 하면 불을 살짝 구우면 되죠. 그러면 이게 알리인이 됩니다. 알리신이 되든 알리인이 되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먹으면 되고, 마늘을 음식에서 많이 해먹기 위해서는 보통 그 닭고기에다가 마늘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닭을 만들 때, 닭을 이렇게 조리할 때 마늘을 많이 넣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맛이 또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늘 장아찌 같은 것도 참 좋은 거죠. 제일 권하는 것이 생마늘을 생된장에 찍어 먹는 것. 그럴 때는 생고추와 함께 그렇게 찍어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늘은 좀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5알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한 끼마다 보통 한 2-3알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양파를 말씀을 드릴게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늘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는 마늘보다도 상당히 단맛이 있죠. 그래서 양파 맛은 단맛이다. 우리가 만든 모든 음식물 중에 설탕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김치찌개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다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을 대체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양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파를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데, 양파를 조리할 때 보면은 껍질을 까내고 안에 있는 하얀 소위 살 부분만 이렇게 먹는데, 좋은 성분이 껍질에 있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분이 껍질에 다 있어서 껍질에 노란 부분이 진짜배기인데 진짜배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던지고 먹는 거예요. 양파를 깨끗이 씻어서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다 벗겨서 껍질을 햇빛에 바짝 말리는 겁니다. 바짝 말려서 두드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병 속에 넣어 놨다가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이 필요할 때 뿌려서 먹어라. 그렇게 하면 최고다. 양파의 주된 성분은 켈센인데 양파가 혈압에도 좋고 노화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아까 마늘과 마찬가지로 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설탕을 쓰지 말고 양파를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붉은살 생선입니다. 붉은살 생선이 우리의 그 암에 좋은 건데 이렇게 속이 붉은 것들이 암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 한의학에서 말할 때에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상관이 됩니다. 피는 심장입니다. 암에 좋은 것은 심장에 좋은 것이고 혈압에도 좋은 것이고 혈당에도 좋은 것이고 고지혈에도 좋은 것이다. 다 같은 것입니다. 고구마는 구워서 먹든지 생거로 먹든지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껍질째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의 효과를 볼 때에 암을 막아주고 항암작용이 있는 그런 것은 껍질이 좋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설명한 이 4가지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제1로 한 가지만 치료한다면 마늘이죠. 마늘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히 그 육고기를 먹게 될 경우라든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마늘은 꼭 같이 먹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늘을 잘 씹어서 먹으면 이빨에도 좋아집니다. 강하게 되고 이빨 속에 들어있는 염증이라든지 잡균들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암에 좋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 해도 올리브 기름이죠. 모든 기름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고 항노화, 항암, 항산화 작용, 보통 이 3가지는 같이 가는 건데 이 3가지 가장 특이하다, 특효가 있다 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칩니다. 올리브 기름을 좀 많이 먹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들기름 있죠. 들기름.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약효면에서 볼 때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특히 항암이라든지 몸의 면역 작용을 키워주는 데서는 들기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기름을 잘 많이 먹어주면 좋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빈속에 들기름을 어른 숟갈 한 숟갈 정도로 그냥 이렇게 들기름만 쭉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몸에 굉장히 피가 맑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위장이 좋아지고 변비가 풀어지고 들기름에 대한 좋은 얘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번에는 암에 좋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강차지요. 생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독소를 없애주는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독소를 풀어주는 약재예요. 사실은 한약재가 하나하나가 아주 개성이 뚜렷한 약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개성 있는 약재들을 들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약을 만들 때 그 개수들이 너무너무 튀어오르면 전체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개성은 아우러주고 또 좋은 개성은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백약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한약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암에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차와서 생기는 겁니다. 암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습기 많은 곳에 있는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습한 곳에 곰팡이가 차있을 때 그게 바로 암이죠.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열을 가해줘야 되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해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몸을 따뜻하게 불을 가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강 같은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습기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제거되듯이 몸이 나아진다. 생강차가 좋습니다. 생강은 표면적을 많이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절편을 썰어야 되겠죠.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차를 끓여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위와 장에 또 독을 가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먹지는 않도록 조심하시고 레몬 같은 것과 섞어서 같이 만들어 먹어도 좋고 여름에는 생강과 레몬을 같이 해서 달여서 차로 만들어 조금 설탕을 좀 넣고 차로 만들어 먹으면 생강 레몬 하나만 먹는 차보다도 훨씬 맛이 있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 한의학에서는 소어민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100%가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강차 꼭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대추차입니다. 한약에서 모든 약을 다룰 때 대추가 다 들어갑니다. 대추라는 것은 모든 독을 서로 어우러서 조화를 시켜주는, 우리 몸도 그렇게 대추가 들어가야 몸속에 기능이 약한 곳들이 따뜻하게 되면서 서로 조화가 잘 되고 암 같은 나쁜 성분을 쫓아내기 때문에 좋고 굉장히 포만감이 있어지고 영양이 공급이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인삼차죠. 여러분들은 인삼차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실 텐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삼을 달이거나 끓이거나 할 때는 쇠그릇에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리그릇, 사기그릇 이런 데다가 끓여야 인삼이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삼 하나만 이렇게 달여서 인삼차를 해 마셔도 좋지만은 인삼과 대추만을 넣어서 다시 끓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독삼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삼 하나만 달이면 맛이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인삼차는 좋은 인삼차의 효능을 살리면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으려면 대추와 인삼을 잘 썰어서 단편을 많이 내어서 같이 끓이되 쇠가 아닌 그릇으로 끓여야 됩니다. 인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온 몸에 오장육부에 진액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물기를 많이 나오게 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피부도 좋아지게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하고 잠도 잘 오게 하고, 한방에서는 그것을 기를 보한다 그러는데, 기를 보하는데 최고가 인삼입니다. 그런데 그 인삼을 도와주는 것이 대추인데, 대추와 함께 인삼을 달여 가지고 그 달인 물을 요즘 같은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놓고 자주 이렇게 마시면 최고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훌훌 불어가면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원기를 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항암 작용이 최고죠. 독삼탕에 만들 때에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1대1로 해서 인삼과 대추를 같이 해도 되고, 인삼보다 대추를 조금 많이 넣어도 되고, 그런데 인삼이 많이 들어가면 진한 맛은 나지만 조금 맛이 좀 셉니다. 그래서 힘들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대추를 조금 더 많이 넣고 2대3 정도로 대추를 많이 넣고 그 다음 점점 1대1 정도로 해서 먹으면 좋겠죠. 오래 많이 달이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삼이라든지 대추를 너무 오랫동안 세게 달여버리면 이게 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얕은 불로 달여야 그게 약이 아닌 차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름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좀 첨가를 한다면 오미자 차도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것이고 암에도 좋은 것이고 기침에도 좋은 것이고 한데, 오미자를 끓여놓으면 너무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끓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찬물에 하룻밤 담궈 놓는 겁니다. 하룻밤 담궈 놓고 오미자를 잘 건져내고 그 물만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자고 마시면 그 자체로 충분히 맛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오미자차가 여름에 갈증을 도와주고 기운을 나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러면 암이 왜 생기는 거냐 하는 거 말이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설명할 때 구조와 기능을 말합니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으니 암이라고 하는 기능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어떠한 구조가 있느냐는 겁니다. 암의 구조는 게으른 것입니다. 암 자체가 무슨 병이냐면은 무질서한 병입니다. 모든 세포의 질서가 파괴되는 병이 암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막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절제하게 해나가는 거.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벌써 균형 있게 딱 되어가면은 몸 안에 깡패가 놀아서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과도하게 생각한다든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까탈스럽게,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완벽주의들, 나는 이래 해야 돼, 이 꼴을 못 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주 나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하고 조금씩 한 판 봐주고 여유 있게 봐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물론이군요. 술, 담배가 왜 나쁘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이런 질서를 망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속에 질서를 내가 지금 바로 잡자. 혹시 무질서한 부분이 없는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 생활 질서가 패턴이 확 달라질 겁니다. 질서가 좋아지고 잡혀지면 암 같은 무서운 병은 예방도 되고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이거 하나만 꼭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탕입니다.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모든 음식에는 설탕이 둔갑된 형태로 들어있다. 설탕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안에 보면 설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새 커피숍에 가면은 빵이나 이런 거 먹죠. 그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먹어도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부쩍 암이 많아지느냐? 부쩍 카페에 가서 부쩍 빵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배 부른데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빵을 또 먹어요. 결국 안에 들어서 쓸데없는 남아있는 당 덩어리는 당뇨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암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설탕을 피하자.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 있는 둔갑된 형태의 모든 음식들을 절제하고 피하자. 그런 말씀 덤으로 붙였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5가지의 규칙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식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 먹고 남아서 생긴 것이 암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자, 적게 먹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자. 밥을 먹고 나서는 바로 그냥 운동을 하자. 세게 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로 나가서 천천히 그냥 걷다가 조금 올라오면은 한 20-30분 정도 좀 빨리 걷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는 밖에서 한번 놀고 오자.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로는 염증의 관리죠. 암 환자가 왜 죽느냐 하면 염증 때문에 죽습니다. 피 속에 염증이 들어가면 폐혈증이 오죠. 폐렴이 오거나 폐혈증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몸속에 조금 이렇게 염증의 형태로 있다가 소위 말하는 지속성 형태로 있다가 암이 걸리든지 몸이 안 좋아지면 이게 갑자기 활동성이 됩니다. 활동성이 되면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위험하게 되어버리죠.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염증을 조심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암이 접근을 못합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000배 이상의 강한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입니다. 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뇌를 청소해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잠을 푹 자면 자는 동안에 뇌가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에 문제가 있거나 힘들게 되면 빨리 잠부터 고쳐야 됩니다. 잠은 절대로 잠만의 병이 아니라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이 생기는 구조를 막아야 되죠. 구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방의 규칙들을 잘 지키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제 자신의 몸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원장님, 뭐 먹어야 나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백질이요. 육류 대신에 소화가 더 쉽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아주 유리해요.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원칙을 직접 지키면서 회복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유방암 진단을 2번 마주했어요. 한 번은 사랑하는 어머님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바로 저 자신에게였습니다. 2번 모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고 의사로서의 저와 인간 최종원으로서의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머님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암은 3년마다 재발했고요. 결국 폐암, 간암까지 전이 되셨어요. 마지막에는 복수까지 차올라서 의사는 저희들에게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그 말은 곧 임종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한약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일주일에 2번씩 복수를 뽑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복용 후 1주가 지나면서 복수가 더 이상 차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자 복수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말기암 상태에서 3년 반을 넘게 연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 저도 2번째 암과 마주하게 되었죠. 바로 제 자신의 몸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점이죠. 단지 평소보다 몸이 쉽게 피로하고 가슴 부위에 멍울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받게 되었고 유방암 양측 2기 말에서 3기 사이라는 판정이었어요. 의사는
선항암 후 수술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병원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꼈어요. 이 치료는 내 몸이 좋아할 방식이 아니다. 저는 선항암을 시작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평생 다시 떠올리기 싫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1년 전에 검사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전년도에 서초동에 있는 선배 한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한방병원 검진센터에서 정기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사 결과지를 직접 전달받지 못했고 병원 측으로부터 결절이 조금 있다는 짧은 전화 통화만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미세 결절 소견 정도로 생각하고 그 말을 별 의심 없이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단 이후에 다시 과거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결과지에 좌측 유방 1cm 종양 의심이라는 분명한 소견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결과지를 직접 받아서 확인했다면 암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기 전에 좀 더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확인하세요. 부정확할 수도 있고 의료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의 변화는 내가 직접 챙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걸 저 역시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몸에 생긴 병만 보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병행하는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원장님, 뭐 먹어야 나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시기와 영양은 암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먹지 않느냐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영양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죠. 암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영양제 많이 먹어야지 면역이 오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턱대고 단백질 파우더, 고기, 비타민, 항산화제 등을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암을 직접 겪고 수천 명의 환우분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영양은 독과 같다는 점입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회복기에 있는 몸은 정상적인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해독과 배설 기능 역시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암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양 과잉과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암세포는 설탕, 정제탄수화물, 고기, 튀긴 음식, 유제품 등을 아주 좋아해요. 특히 설탕은 암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페트라고 하는 촬영에서 암 부위가 밝게 보이는 것도 포도당에 암세포가 몰려들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기운이 없을까 봐 단 걸 드세요. 또는 지방이 없으면 살 빠지니까 고기라도 먹이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암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암세포의 회복이 되는 식단은요? 암 회복기에는 특별한 슈퍼푸드보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소화와 해독, 배설이 잘 되는 식단이 정말 중요해요. 기본은 식물성 위주의 자연식이요. 통곡물, 백미 대신에 오분도미, 잡곡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과 장내 유익균 증가에도 도움을 줘요.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의 색을 가진 제철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미역, 다시마, 케일 등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항암과 해독에 모두 도움이 돼요. 과일은 달지 않은 과일이 좋아요. 너무 달지 않은 베리류나 자몽, 사과 등을 껍질째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김치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아주 우리 몸에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면역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주죠. 그런데 염분이 과한 경우는 약간 조절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백질이요. 육류 대신에 두부, 병아리콩, 렌틸콩, 견과류 등을 통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더 쉽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아주 유리해요. 회복을 위해서 만든 식단은 단순해서 꾸준해야 됩니다. 암 치료 후에 몸은 과잉보다 안정을 원하죠. 복잡하고 무거운 식사보다는 단순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몸이 진짜 좋아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또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변화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실천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암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만 고민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뭘 안 먹어야 되는지, 뭘 빼야 되는지, 해독해야 되는 것인지. 영양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고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식물성 자연식, 소식, 규칙적인 식사 습관, 내 몸이 좋아하는 식재료들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원칙을 직접 지키면서 회복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분 한 분 진료실에서 생활 속의 루틴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 한의학 박사 최정원 치유정원에 오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역삼동에 있는 경희정원 한의원으로 직접 진료 오셔도 제가 친절하게 진료를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수많은 노트와 메모를 남겼습니다.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잠은 얼마나 잤는지, 무슨 생각을 했고 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모든 순간을 정확히 관찰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다른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어요.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단지 환자로만 머무르지 않았던 거죠. 한의학 박사로서, 임상가로서, 그리고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비교했어요. 그렇게 쌓인 메모와 정보들이 어느 순간 저 혼자만의 생존 노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회복 설계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제 몸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죠. 사실은 요즘은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갈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악성 종양을 양성 종양으로 바꾸겠다. 지금 한 12cm, 11cm로 줄었어요. 더 지금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한 암으로 바뀐 거죠. 반드시 암 치료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에 걸리셔서 극복을 하신 분들은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전이가 돼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치료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몇몇 개 암들이 증상이 너무 늦게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췌장암인데 췌장암은 췌장 머리 쪽이 커가지고 담도를 막아서 황달이 온 뒤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미 뭐 간에 전이됐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 혈관이나 이런 쪽에 전이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은 저는 이제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검진을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시경을 하면은 잘 안 보여요, 췌장은. 그래서 사실은 내시경만 할 게 아니라 CT를 좀 찍어봐야 돼요. 정기 검진할 때 뭐 췌장 쪽을 좀 자세히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복부 CT를 좀 찍으시길 권하고요. 또 내시경에 뭐가 있냐면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있어요.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붙어 있어서 췌장 부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검진을 하시는 것도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폐암이에요. 폐암도 우리가 막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폐가 3분의 1 이상 가까이 갔을 때 기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환자가 발견을 굉장히 늦게 하는 거죠. 당장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폐암 4기에 발견을 하셨는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감기가 2달째 안 나와가지고 CT를 찍어봤거든요. 근데 폐암 4기로 발견이 되신 거죠. 굉장히 큰 상태로 발견. 그렇게 큰데도 증상이 많진 않아서 몰랐던 거죠. 사실은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요. 저희 아버님도 엑스레이는 찍었는데 발견을 못 하셨던 거고 우리가 이제 CT를 너무 두려워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 거는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흉부, 복부 CT를 좀
찍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이 있는데요. 대장암도 어떤 걸 착각을 많이 하시냐면 치질이 있다든지 치액이 있는 분들은 변에 이제 피가 묻어 나오면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대장 내시경을 2, 3년에 한 번씩은 50대 이상이면 하시길 권장드려요. 엊그저께 오신 분은 70대인데 처음 대장 내시경을 하셨대요. 근데 발견된 게 이미 6cm인 상태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대장은 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혈관들이 간에서 흡수해가지고 이제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전이가 많이 생겨요. 그럼 치료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발견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조기 발견이. 대장 같은 경우에 1, 2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어가고요. 근데 4개 발견되면 간이나 이제 폐전이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생존율이 20%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검진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위암인데요. 위암은 평소에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너무 잘 먹어서 이제 과식, 폭식, 폭음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특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그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요즘은 그래도 내시경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반드시 내시경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젊은 여자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 위암 중에 옆으로 자라는 암이 있어요. 보호만 사형이라는 암인데 이 암은 내시경만으로는 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바깥쪽으로 많이 궤양이나 이런 게 돌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염증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만 하지 마시고 내시경 초음파라든지 해서 위에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근육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시경 초음파 같은 걸 찍으면 이 밑에가 보여요. 이제 위암이 의심되는 분들은 내시경 초음파를 하시던지 CT를 찍던지 해가지고 내가 너무 소화불량이 오래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CT라든지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이 근육 부분도 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암이 늦게 발견되면 생존율이 다 떨어져요. 사기는. 그래서 1, 2기에 빨리 발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국가검진이 뭐 2, 3년에 한 번씩 있긴 하지만 그것 외에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조기 검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50대, 60대 넘어가시면은 그렇게 하셔야 암이 발견돼도 빨리 고칠 수 있으니까 조기 검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그 암덩이를 이제 없애려고만 사실 접근을 여태까지 해왔죠. 그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인데 사실은 요즘은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갈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이나 어떤 기전으로 되는지 그런 게 밝혀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암세포가 초기암이 되려면 정상세포가 굉장히 많은 암 전 단계를 거쳐서 초기암이 되고 이 초기암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기암, 줄기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린다는 거는 이 상황을 이쪽 상황으로 자꾸 바꿔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암이 갑자기 정상세포가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과정으로 내가 에너지를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기본이 바로 자연요법이 해당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의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몸 상태니까 정상 몸으로 바꿔주겠다.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자고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치료 사례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상세포로 바꾸는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나 뭐 이런 생활요법을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악성 종양을 양성 종양으로 바꾸겠다. CT를 찍으면 여전히 있긴 한데 이게 막 주변을 이게 침범하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양성 종양으로 바꾸기만 해도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 환자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몸 안에 10cm 이상의 암을 가지고 25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CT를 찍으면 계속 나오는데 양성 종양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양성 종양은 어떤 막을 만나면 딱 멈춰요. 타장기를 침범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악성 종양은 이 막을 만나도 계속 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타장기를 침범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암이 전이되기도 하고 장기가 파괴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라서 악성 종양을 순한 양성 종양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산소도 많고 체온도 높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해서 이 세포들한테 정상적인 걸 많이 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왜 내 친구는 나보다 술도 많이 먹고 나쁜 음식도 많이 먹고 생활도 엉망으로 하는데 저 친구는 안 걸리고 왜 내가 걸렸지? 왜 나만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절망하시거나 좌절하시는 분이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 암은 이게 회복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계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0평생 우리 몸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 있었나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 볼 시간이 있었나요?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이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암에 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내 몸을 안 돌보고 뭐 밤도 새우고 과로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편의점 음식 막 먹고 이러신 분들이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기회에 암에 걸렸을 때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 2년 안에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1, 2년 안에 치료를 해서 다시 내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훨씬 더 삶을 관조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셔서 극복을 하신 분들은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암에 걸렸다는 게 단지 이게 어떤 형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셔서 암투병에 이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작년에 이제 그런 분이 오셨는데 완전 말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를 가라고 거기 이제 소견서를 써주셨는데, 소견서에 보면은 지금처럼 암이 성장하면 3개월 미만이다, 여생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호스피스로 가라고 이제 이걸 써주셨는데,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고압산소라든지 고주파라든지 같이 하면 몸이 강력하게 이쪽으로 정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죠. 지금까지 살아계시니까 1년 가까이 살아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개월은 넘겼죠. 그리고 간에 있던 암이 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걸 액화라고 하는데, 암이 죽을 때 석회로 돌로 바뀌기도 하고 물처럼 바뀌기도 하거든요. 지금 간에 있던 14cm의 암이 액화돼가지고 지금 한 12cm, 11cm로 줄었어요. 더 지금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순한 암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분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살고 계신 거고, 지금은 그때보다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으시죠. 사실 이렇게 치료법이 잘 선택이 되고, 또 환자분이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식이요법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시고 관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치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찬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치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 정복이 언제 될 거냐,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암은 사실 우리 몸이 만든 거잖아요. 암은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암 환자랑 대화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암은. 그러니까 암은 내가 만든 거라서 그냥 대학병원 치료나 외부적인 치료로 치료되는 게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암으로 가는 건데, 내 몸을 여기로 바꿔야지만 암이 정복되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는 암이 못 사는 몸으로 만들면 되니까. 즉 환자분들의 이제 각성도 필요한 거고, 이걸 깨우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암에 걸려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조직이 바뀐 거를 요것만 똑 떼어내면 암치료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 몸을 이렇게 바꿔야지 암치료가 된다는 거를 깨우치는 순간 암 정복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암치료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너무 외부에 의존해서 나 암 걸렸으니까 가서 이거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암 정복은 멀은 거고, 내 몸에서 내가 만든 게 암이기 때문에 내 몸을 정상으로 바꿔서 암까지 정상으로 바꾸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그런 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암 정복이 안 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암 정복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암 정복이 뭐 10년 뒤엔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암 정복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내 몸을 정상으로 바꿔서 암이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50%도 안 됐어요, 5년 생존율이 전체 암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70%까지 올라왔고, 특정한 암들은 사실은 뭐 미국하고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거든요, 생존율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고, 뭐 항암제도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줄기암 항암제도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점점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의 도움도 받고, 또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해서 이제 암 치료에 하면 점점 치료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가시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암은 내 안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음식이나 생활이나 이런 걸 다 고치면 이제 암이 살 수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또는 조그만 암이 있어도 우리 몸에 영향을 잘 못 끼쳐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드셔서 근본적으로 암을 치료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